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핵심 문항 분석이에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이제 EBS를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개념이랑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출은 평가원 기출 문제겠죠. 일단 개념이랑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본 학생들이 이제 수능 특강을 풀어야 하는데, 수능 특강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너무 쉽거나 아니면 기출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살짝 변형해서 그냥 그대로 내요. 거의 비슷하게. 대신에 한 40문항 정도는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 등장을 해요. 그럼 평가원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6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능에서는, 수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능에서는 두세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계를 해요. 그러니까 적으면 두 문제, 진짜 적으면 한 문제. 근데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에서 평가원은 새로운 주제를 연계해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사회탐구는 50점 만점에 어쨌든 한두 문제로 등급이 자주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세 문제를 알고 대비해서 풀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능 특강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한 40문항 정도를 대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개념이나 기출이 완벽히 학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먼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 이거는 이미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거네, 이 선지도 나왔었던 선지네, 아, 요 자료, 요 문제, 요 사료, 요 선지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거네. 그러면서 그 새로 등장한 자료, 지도, 주제, 선지 같은 것만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선은 국영수 하느라도 바쁘고 또 그 다 따로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준비했게, 그 딱 방금 얘기한 핵심들만 정리해 놓은 게 이 EBS 분석서예요. 표지 너무 이쁘죠?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44문제인가 제가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연계했는지 딱 리스트까지 담아놨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앞에는 문제편이고 뒤에 가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개념들, 소재들, 평가원에 나오면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포인트들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또 새로 출제된 선지나 좀 새로운 표현의 선지들도 단원별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EBS 수능 특강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동사는 항상 지역사도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사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 좀 1월부터, 특히 N수생들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학생들은 다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3들 만약에 내신 챙겨야 되는 학생들은 아마 내신을 수특으로 할 거예요.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좀 타이트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막 시작하는 반수생이나 이제 여름에 사회탐구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다 하면 개념 기출 보고 제 거 분석서로만 대비해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이 문제 이외, 이 44문제 이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서 다 풀어봤던 거예요. 근데 기출을 안 풀고 EBS만 봐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개념이랑 기출을 봤다.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은 보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 거 분석서로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겠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Anyway,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방향성은, 이제 오늘 강의는 EBS 수능 특강 교재 자체를 가지고 강의를 촬영을 할 건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아가 두자,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주는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제 흉노가 작년에 한나라랑 엮어서 등장했죠, 수능에. 흉노 자체만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흉노 정복과정, 동호 정복하고 월지를 몰아냈다. 오케이,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노가 진나라와도 관계가 있고요, 한나라하고도 관계도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동사에서는 아직 춘추전국시대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세계사에서는 한 번 나왔고요. 근데 동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시대 특징 정리해두고요. 야, 여기도 흉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흉노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둡시다. 알겠죠? 역시 이번에도 20페이지 2번도 춘추전국시대. 그래서 같은 주제는 제가 한 페이지 안에 두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한 주제를 여러 문제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나? 이렇게 흉노 관련된 거는 두 문제 있으면 여기 두 문제 넣고, 뭐 한 문제면 한 문제 넣고, 이렇게 춘추전국도 두 문제 제가 다 한 페이지에 넣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가 수나라 문제인데 동사에서는 아직까지 수나라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나라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또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번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동아시아에서 다이카게신 출제됐죠. 그때는 그냥 다이카게신 내용 사료에서 등장하고 너 이거 다이카게신인지 알아? 그 다음에 다이카게신 연표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게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연표에서 골라봐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수능특강에서는 다이카게신 내용을 더 자세하게 묻는 문제로 등장했으니까 다이카게신 내용까지 알아둡시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29페이지 3번 문제예요. 삼국통일전쟁 관련된 문제인데, 가가 백제멸망, 나가 고구려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전쟁도 여러 번 출제됐지만 뭐시야, 이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에 관한 내용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나왔던 라이브에서 나왔던 질문이 이 이름들 알아줘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름까지는 굳이 그냥 고구려 멸망 668년, 백제 멸망 660년, 그리고 그 사이 백강전투 663년,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백제 멸망인 건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원나라 1500호제에 관한 사료가 한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읽었을 때 이게 1500호제구나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37페이지 2번 문제인데, 고구려 대외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고구려는 5세기에서 6세기에 남북조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거 사료로 낸 문제니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6번 문제는 금나라가 송나라랑 손을 잡고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 대강이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이번에 수능특강에서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원나라랑 고려랑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 원정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게 한 두세 개 있어. 그러니까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세 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상황 잘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 3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아까 그 고구려 대외관계, 남북조 모두와 고구려가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두 문제나 나왔네요. 이것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란의 고려 1차 침략에 관한 내용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때 다 배웠을 텐데 거란을 1차 침략했을 때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그냥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했다라는 내용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수능특강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원나라 1500호지 관련된 내용이요. 42페이지 8번. 그래서 그냥 이거 읽었을 때 1500호인지 알면 되고요. 그리고 발해가 건국될 때 말가족이랑 고구려 유민들이 주도해서 건국을 했잖아. 그래서 그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발해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통신라 신문제 중에 신라 신문제죠. 그냥 신라랑 통일신라 이어서 신문제가 그러니까 신라부터 통일신라 때까지 그냥 쭉 이어서 있었던 신문제가 골품제잖아. 그래서 골품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페이지 1번 문제인데 불교 파트는 이번에 앤리 나왔죠. 뭐 앤리 너무 맨날 나오니까 불교 파트는 무조건 승려 중심으로 나오는데 현장이 나왔어요. 현장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6페이지 이거 이제 봉진의 그 556국의 남아랑 봉진 건국 관련된 사료인데 흉노 갖고 헷갈릴까봐 그 5호 안에 흉노도 포함돼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넣어놨고요. 이번에도 나왔죠. 근데 이 56국 동진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이거 알아둡시다. 역시 이번에 58페이지 5번 문제도 원나라랑 고려가 가마쿠라 맞고 원정 가는 상황이고요. 66페이지 2번이 조총 자체를 묻는 문제예요. 이게 2020학년도인가?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이죠. 2019학년도인가 20학년도인가 조총 자체를 평가원에서 한번 따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총의 특징 확인하고 뭐 이제 포르투갈에서 1543년에 일본으로 넘어왔다. 그거 사용된 대표적인 전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나가시노 전투랑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투에서 사용됐다. 이 정도 포인트만 잡아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7페이지 5번 문제는 사르도 전투에 관한 내용인데 어쨌든 사르도 전투 상황 광해군이 강홍립을 파견했지만 강홍립이 후금한테 투항했다 알아두면 되고 저게 1619년인지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67페이지 8번은 북벌이에요.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패배했죠. 패배하고 청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그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는 게 북벌론이지만 뭐 주장만 하고 당연히 시행은 안 됐죠. 그냥 그 북벌에 관한 내용은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8번은 연행사에 관한 설명이에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 그러면 3년 전이죠. 뭐가 나왔게? 통신사가 나죠. 통신사. 그래서 연행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때 통신사도 EBS에서 연계된 문제였어요. 통신사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 해 EBS에서 있었던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고요. 80페이지 6번이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 경제 상황에 막 관한 문제예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제가 2021학년도부터 했잖아. 경제 상황 묻는 거 한 번 나오고요. 죄다 서민 문화예요. 뭔지 알죠? 그 뭐 홍루몽, 또 우리나라 탈춤, 뭐 판소리 이런 거 있죠. 일본 우키요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는 문제가 95%고야. 한 번 경제 상황 묻는 문제를 냈었는데 또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이게 그
그 이제 명청 시기에 서양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서양인들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테오 리치고요. 그 다음에 아담 샬이 가끔 선지로 나오는데 이번에 카스틸리오네가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카스틸리오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선지로만 담아놨거든요. 일단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87페이지 7번은 아담 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샬이 뭐 시연령 만들었다, 또 소현세자랑 친하게 지냈다, 교유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만국공법, 이 만국공법이 한 번 나왔죠. 2023학년도에. 그때는 중국이랑 일본이 만국공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만국공법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남아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사대학당 성립되는 배경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대화 파트, 구단원이 개항이나 근대화 운동 파트인데, 물론 압도적으로 개항이 많이 나오고요. 근대화 운동은 중국의 근대화 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랑 이어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까지, 의회 설립까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근대화 운동은 단독으로 잘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대한제국의 문제가 한 번 있는데 그냥 안 나올 것 같지만 연습 삼아 프로 보라고 내가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진화론에 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 수용 파트에서 서양 세계관 두 가지가 소개가 되죠. 교과서에서 하나는 만국공법이고 하나는 사회진화론인데, 만국공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2023학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사회진화론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사회진화론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가 사회진화를 주장했다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국공법이랑 사회진화론은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내용까지 알아두고 한중일이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국공법은 청이랑 일본이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나왔으니까 사회진화론도 다 정리해둡시다. 알겠죠? 이제 백사 쪽에 날개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또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일본이 독일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칭다오를 무력으로 점령하거든요. 그 상황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 독일이 그럼 언제부터 칭다오를 차지했냐? 이건 교과서에 없는데 1898년부터 청나라로부터 독일이 칭다오를 조차 빌려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1914년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발발하자마자 독일을 공격해서 거기를 무력으로 점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이제 나중에 21개조 요구, 파리 강화의 워싱턴 회의잖아. 그 흐름까지.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알아둡시다. 자, 110페이지 1번 문제인데, 작년 수능,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인가? 에서 지도를 대놓고 준 문제가 두 번 나왔죠, 수능에서. 이 지도에서 이렇게 이처럼 지도를 주고 기억 리을 하고 사료에 나왔던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봐 라고 했던 문제가 동사는 수능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 처음 들어본 학생들은 다시 이거 끄고 기출 공부하러 가세요. 아시겠죠? 맞지? 내가 했던 말이 맞아요.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나왔죠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풀고요. 그런 게 나왔나 하는 친구들은 괜찮으니까 이거 잠깐 멈추고 일단 기출부터 다시 공부하러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수특에서도 물론 항상 그 지도로 출제하는 문제들은 EBS 연계된 지역들을 꼭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EBS 나왔던 지역들을 꼭 출제하니까, 자, 이거 내가 지명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정리해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113페이지 3번에 가사료가 이제 그거예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발발하자 독일이 갖고 있던 중국 칭다오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세 번인가 나와. 그래서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114페이지 6번이 2차 국공합작이에요. 이거 세계사에서도 나왔는데 1차와 2차의 다른 점. 1차 때는 반군벌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합작이고요. 2차 때는 무조건 반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저항에서 이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으니까 그 목적이고, 두 번째 큰 포인트는 중국 공산당이 2차 국공합작 전까지는 중국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2차 국공합작 체결 이후에 그 토지 정책을 멈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차 국공합작 이후에 힌트로 나오니까 요거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중국 공산당은 2차 국공합작 이후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토지 개혁을 멈췄다. 이해가죠? 그 다음 이제 115페이지 8번. 이게 그 반전 반제 단체들인데, 저 그 아주 화친에만 가끔 선지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등장도 안 해요. 근데 뭐 인생 모르잖아요. 우리 올해 마지막 수능인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대비해두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 119페이지 7번. 이게 이제 일본 대해전쟁 3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아까 몇 번이나 얘기한 일본이 1914년에 독일 칭다오를 무력으로 점령한 상황이고요. 나가 청일전쟁. 가가 미안해. 가가 청일전쟁. 그 다음이 러일전쟁. 마지막 다가 일본이 1914년에 독일 칭다오를 무력 점령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가 청일전쟁, 나가 러일전쟁, 다가 일본의 칭다오 무력 점령. 그래서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많이 나왔고, 러일전쟁도 이번 그 6월 모의고사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등장했죠. 그래서 저 일본이 독일 칭다오 무력으로 점령한 상황 우리 알아두면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120페이지의 자료 중에 포츠담 선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포츠담 선언은 독일까지 항복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1943년 항복하고 독일이 45년 5월에 항복을 했는데 일본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그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내용이 포츠담 선언이야. 독일 항복 이후인지 알아야 되고요. 포츠담 선언의 내용 알아두고요. 미국, 중국, 영국이 참여해요. 그리고 소련이 나중에 참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영 중소야. 그렇지만 지금 이 사료는 소련이 참가하기 전의 사료이기 때문에 미영 중만 보고 카이로 회담인지 고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영 중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나중에 소련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용을 보고 포츠담 선언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도 나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6.25 전쟁은 사실. 그렇지만 뭐 6.25 전쟁 영향으로 6.25 전쟁이 일본에게 끼친 영향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전쟁 특수를 누렸다. 군사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경찰 예비들이 창설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일본은 방공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럴 정도. 그리고 몇 가지 또 나왔던 포인트 중에 6.25 전쟁 관련해서 유엔군이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파견됐다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포츠담 선언에 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이 5번은 126페이지 5번은 유엔 6.25 전쟁 중에 유엔군이 파견된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 독립전쟁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126페이지 6번이 그건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크게 두 개잖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던 베트남 독립전쟁, 이게 46년부터 54년까지고 베트남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 베트남 내전이랑 미국까지 참전한, 그죠? 이게 55년부터 76년까지죠.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이게 등장했고 이거는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죠. 그때 이거에 관한 내용이야. 근데 베트남 독립전쟁도 한 번 2022학년도가 기출문제에 한 번 등장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고
좀 생소한 주제니까 잘 안 나오니까 요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보면 물어보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여기 앞에 보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프랑스랑 전쟁했던 상황을 살짝 언급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저 부분이 9월이나 수능에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요건 8번은 중일 공동성명에 관한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수교 관련된 건 항상 연도로 많이 물어보는데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29페이지 5번. 이게 국공내전 관련된 그래프인데, 국공내전 중간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초반에는 중국 국민당이 유리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농민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반대로 중국 국민당은 부정부패가 심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중국 공산당의 병력이 이 시점부터 커지죠.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물론 그래프로 이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 내용, 중국 공산당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중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병력이 뒤집혀지는 순간이 있죠. 그걸 꼭 물어볼 수 있어요. 국공내전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요 포인트까지 꼭 알아두세요. 국민당은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어서 병력이 줄었고, 공산당은 토지개혁으로 민심을 얻어서 병력이 늘었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130페이지 8번. 이거는 이제 국교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 일본, 미국 셋 다 중국이랑 수교를 하려면 대만이랑 타이완이랑 국교를 단절해야 돼요.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제 파트인데, 현대 경제 파트인데, 이게 플라자 합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플라자 합의는 내가 매년 수특수한 분석해주죠. 매년 만들었는데 매년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아직까지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등장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그래프랑 친절하게 모든 내용을, 플라자 합의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써준단 말이야. 언제 나오나? 나는 EBS랑 평가원이랑 약간 싸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는 했어요. 이 자료 하나랑 문제가 따로 하나 나왔어요. 플라자 합의. 그래서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그래서 정리해뒀습니다. 플라자 합의 내용도 알아둡시다. 그 다음, 그래, 이거 1번이 이제 136페이지 1번이 플라자 합의에 관한 내용이니까 알아두고요. 2번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IMF 위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리해두면 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4번은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쉽지 않아요. 북한 정권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내 땅은 교수님 잡혀갈 이런 말, 교수님 국정원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anyway,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교과서에 나오는 북한 정권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냥 한번 정리해두는 셈 치고 공부해주세요. 자, 나올 확률은 적다. 물론 선지로만 몇 개 나올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138페이지, 이거는 한국의 시기별 경제 상황인데 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각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적 사건이 뭔지 한번 전체적인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놨고요. 39페이지 3번은 이제 남순 관광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는데 1992년 남순 정책을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더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빨리 오르죠. 그 관한 내용이니까 남순 강화에 대한 내용이랑 이후의 발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당 좌우파가 통합하는 과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일본에는 우리가 주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일본 사회당이 봐봐,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미 남부 조약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이 헌법을 일본 자체도 군대를 갖자라는 헌법으로 개정을 하는 과정이야. 근데 그에 맞서서 일본의 진보 세력 사회당이거든요. 그걸 반대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합쳐서 보수 세력에 대응을 하자 그래. 그러니까 사회당 안에서 좌파 우파가 합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 안에서 좌파 우파가 합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일본 진보 세력 사회당 안에서 좌우파 통합을 해. 그러면 거대 진보 세력이 하나 탄생하죠. 그럼 반대로 보수 정당들은 그 사회당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보수 정당도 그에 맞춰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자민당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 세력이 자민당 탄생 전에 진보 세력이 좌우파로 통합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타이완 총통 개헌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얘네가 94년에 총통 개헌을 하고 96년에 첫 총통 직선제를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94년에 한 총통 개헌은 총통 직선제 개헌이지. 그러니까 94년에 총통 직선제 개헌하고 96년에 처음으로 총통을 직선제로 뽑고요. 우리가 아는 총통 직선제로 뽑은 총통은 2000년에 천수이벤이죠.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타이완에서. 이거 143페이지 4번은 그거다. 국공대전 직전에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미국의 중재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든요. 교과서에는 이제 이름은 빠졌어요. 내용은 있는데 이름이 충칭평화협정 아니면 쌍십협정 10월 10일에 쌍십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국공대전 직전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뭐 얘네 둘 다 평화협정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장제스랑 마오쩌둥이랑? 없었죠. 서로 그냥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144페이지 6번은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특징, 베트남 한국의 공통된 특징도 제가 다 정리해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오쩌둥이 하나 문제네. 마오쩌둥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니 테스트라고 뒤에 전체 단원에서 10문제씩 총 3개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를 수특에서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번에 좀 맛있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여기 그 미니 테스트에서. 이제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 관련해서 청나라 영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출제한 문제예요. 이게 세계사에서는 한번 나왔어. 그럼 동사에서는 이 둘의 관계보다는 항상 그 조약, 난징 조약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청나라랑 영국 관계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넣었고요. 물론 이제 1차 아편 전쟁이 워낙 중요하니까 대부분 잘 알겠죠. 그렇지만 청나라랑 영국 국가 간의 관계 입장에서 본 전쟁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없네, 끝이네요. 자, 오늘 그래서 수특 핵심 문항 포인트 짚는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꼭 이제 개념 기출 잘 된 학생들은 EBS까지 꼭 풀어주시고,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반수생이거나 아니면 고3 학생들 이제 좀 전반기 내신도 챙기고 구형사느라 바빠서 이제 여름에 좀 사탐 진행하려는 학생들은 개념 기출이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 7, 8월 제가 그때 이제 육모 이후에 육모 강의 끝에 해설 강의 끝에 커리큘럼 가이드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은 개념 기출이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뭐 열심히 1월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학생들은 꼭 수완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학까지 하고 이제 엔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수완 분석서는 8월 말쯤에 내가 따로 준비해 줄 거고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면 수완 6모 9모만 정리한 파이널 교재를 만들려고 해요. 저도 사실 내년 그러니까 통사랑 한국사 내신 한국사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동세사 제가 너무 좋아해요. 나는 이게 없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시험도 이제 이거 빼면 2번 남았네 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재밌게 가르치고 재밌게 문제 풀고 재밌게 자료 만들고 그랬는데 없어진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임에도 제가 잘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 동세사 하는 학생들, 또 저랑 함께 하려고 하는 학생들, 다들 6월, 7월 더운데 힘내셔서 잘 버텨가지고 9월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있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던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동세사는 너무 이 9월까지 텀이 길죠. 그래서 중간에 뭐 특강 하나라도 아니면 라이브 하나라도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게 지도 특강이라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